1편 1장 2절 행정 수요와 행정 기능입니다. 수요 공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행정을 풀어갑니다. 행정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현상을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고 경제 논리에 따라 볼 수도 있고 또는 법적 관점에 따라 볼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 관점에 따라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최근 사용한 것이 바로 경제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학에 뭐냐면 경제학이란 파트를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행정 현상을 권력적 개념이 아니라 무엇으로? 경제학적 개념,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풀어가자라고 해요. 이것이 신공공관리론이라는 최근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에 따르면요, 이렇게 이해해요. 행정이라는 현상을 무엇으로 보냐면은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로 봅니다. 행정을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라고 봅니다. 다시 바꾸면요, 뭐로 본다? 재화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행정을 재화로 보자. 그러니까 행정을 재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란 것은 공공재란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자. 이것이 얘들의 주장이에요. 예, 물론 신공공관리론만 행정이 존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점은 그렇다는 얘기죠. 즉 재화로 보자는 얘기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행정 현상을 한번 이해해 보자라고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자원 배분을 설명한 파트가 원래 경제학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냐? 민간의 자원 배분이에요. 자, 사회의 이 큰 틀을 공공 부분과 대비된 말로서 민간 부분이라는 형태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해 보는데, 자, 민간 부분이란 말은요, 민간재라는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 영역, 민간재라는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영역. 자, 민간재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재화는 다 민간재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에서 봤던 재화는 다 민간재적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있거나 또 뭐 빵이 있거나 또는요 무형적인 것, 이런 거 우리가 재화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무형적인 것 서비스로 부르죠. 무형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민간재를 봤을 때요, 이 민간재의 자원 배분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시장이죠. 민간재의 자원 배분은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시장이. 그럼 시장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시장이란 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민간에서의 자원 배분은 누가 간섭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절이 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이걸 이제 아담 스미스 이후에 invisible hand 이렇게 표현하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동적 조절이에요. 그럼 이때 보이지 않는 손이 뭘까요? 네, 이걸 시장 메커니즘을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네, 가격이죠. 프라이스 메커니즘. 가격 메커니즘. 좀 유식하게 표현하고 가격 기제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가격 기구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라이스 메커니즘, 가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이렇게 보는 것. 이게 이제 경제의 가장 기본 논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 하반기에 되면요, 주택 있잖아요. 전체적 공급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많아졌어요. 그럼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겠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동적 조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가장 기본 논리가 바로 뭐죠? 가격 메커니즘이에요. 자, 이런 부분인데, 자, 이제 시장에서 수요를 담당하는 자, 수요자가 있고, 공급을 담당하는 자, 공급자가 있어요. 이때 수요자의 대표를 뭐라 표현한다? 다시 공급자의 대표는 뭐라 표현하죠? 기업이라 부르죠. 공급자의 대표를 우리가 뭐냐?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죠. 기업. 그 다음에 수요자의 대표를 경제학에서는 가게로 불러요. 가게로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뭐 가게로 부르지 않고 그냥 소비자로 이해합시다. 자,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가 있어요. 기업과 소비자가 있을 때, 이때 기업이 경쟁 상태라면요, 소비자는 선택권이 존재할 수 있죠.
기업이 경쟁이라면 여러 개 업체가 있으니까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예요. 시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된 상태가 있고 이때 기업은 소비자를 무엇으로 받들어 보신다? 클라이언트 또는 커스터머 이렇게 표현하죠. 소비자를 뭐로 본다? 고객이지, 그지? 고객. 그러니까 기업은 소비자를 뭐로 본다? 고객으로 모신다. 따라서 이것을 이제 소비자 주권 또는 소비자 선택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소비자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를 고객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 또는 고객 감동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이제 고객 감동,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업이 경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업이 경쟁 시스템이 가능한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하나만 있다. 이게 뭐죠? 독점인 거예요. 그럼 기업이 하나만 있다. 독점이 되면요.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겠죠. 그러면은 고객 만족을 추구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가 있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상태를 다른 말로 시장 실패.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부르고요. 이런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나타났을 때 시장이 이렇게 먼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뭐가 필요하다? 이것이 정부 개입의 논리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독과점 규제나 독점 금지에 해당되는 파트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행정의 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규제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시장 이론에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수업 때 이거 얘기할 거예요. 그때는 시장 실패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거고 여기에 따른 정부 개입을 역시 여러 가지로 표현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다시 이 시장의 논리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였다? 이런 있잖아요. 경쟁을 통한 개념과 이걸 바탕으로 소비자에 대한 부분, 소비자의 고객지향적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이와 같은 마인드를 어떻게 적용하자? 공공 영역에도 도입하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공공 영역에도 도입하여 공공부문에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보는 거 이게. 그래서 그렇다면은 공공부문이란 공공재의 자원배분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공공재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진 것을 공공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시장이라 부르지 않고 비시장적 영역이라 불러요. 비시장적 영역이 부르는데 이때 이제 공공재에 있어서 수요가 있고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어요. 공공재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요. 공공재 공급자는 누가 될까요? 누가 공공재를 공급할까? 공공재란 말은요. 도로가 있거나 국방이 있거나 치안이 있거나 또는요. 야간에 가로등이 있거나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럼 이때 공공재 누가 공급할까요? 정부가 하겠죠. 그죠? 정부가 하겠죠. 공공재 수요자는 다시 누가 되죠? 국민. 그죠? 국민보다는 가나 뭘로 보자? 시민이란 표현을 쓰자 이거야. 시민. 국민도 틀리진 않고 시민도 맞고 한데 상대적으로 시민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시민을 보자. 아니면 주민도 좋아요. 주민도 좋고. 자, 그래서 공공재 소유자 시민을 보자. 공공재 공급은 누가 한다? 정부가 하는 것이다. 정부. 더 정확하게는 정부의 구성원은 누가 되죠?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은 누가 되죠? 정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가 되죠? 정부 속에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미래의 여러분들이죠. 미래의 여러분. 전혀 되고 싶지 않은가 봐. 전혀 되고 싶지 않은가 봐. 자, 이게 뭐죠? 공급자. 정부는 상대 뭐냐면 관료라 부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라 부를 수 있잖아요. 관료. 관료나 공무원이 뭐예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되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봐. 그럼 계속 여기 있을래요? 나하고 같이?
나하고 같이 여기.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현재 우리가 공부하러 왔어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죠? 향후에 공무원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뭐라고 표현하죠? 공공서비스의 공급자라고 표현하세요. 자, 다시 여러분 뭐 때문에 여기 왔죠? 네. 이 발상이 전환인 거예요. 이게 신공공관리예요. 신공공관리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였다? 관료다, 공무원이다 이런 개념을 이제 뭘로 바꾸자? 공급자의 개념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공공서비스 공급자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 말은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수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은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과거에는 어때요? 국민이 군림하는 통치하는 정부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된다?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말은 수평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자, 다시 이제 본다면요. 이때 그렇다면요. 시민을 자, 관료나 정부는 이 시민을 무엇으로 보자? 마치 무엇으로 보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자? 고객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시민을 고객으로 보자. 그럼 시민을 고객으로 보기 위해서는요. 정부는 어때요? 바뀌어야 되겠죠? 정부는 바뀌어야 되겠죠? 마치 무엇처럼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기업처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기업처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정부는 마치 기업처럼 바꿔보자. 이것이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이제 정리해 주면 돼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최근의 행정은 행정에 시장적 원리를 도입한 겁니다. 행정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바로 고객지향적 행정과 그 다음에 기업형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고객지향적 행정과 기업형 정부를 지향하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더 쓰면요. 행정의 시장적 요소, 시장의 원리를 도입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행정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행정의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물어봐요. 이 중에서 시장의 메커니즘, 시장 원리 가장 핵심은 뭘까요? 요 안에 답이 있어요. 두 개가 나오죠. 첫째 뭐죠? 가격 메커니즘. 두 번째? 경쟁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속에 가격과 경쟁이라는 메커니즘을 도입을 통해서 행정을 변화시켜보자. 이것이 최근의 신공공관리 입장입니다. 자, 가격과 경쟁 메커니즘이죠. 자, 이러는 행정의 이제 시장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서 행정의 변화를 추구하자라고 본 것이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이제 대표적 주장이에요. 행정의 변화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뭐죠? 거버넌스적 경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우리 학문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요. 민간재의 자원 배분을 설명하는 학문이 뭘까요? 네, 이게 경제학입니다. 민간재의 자원 배분을 설명한 파트가요. 경제학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논리를 설명한 학문이 뭐죠? 경영학이죠. 이 경영학이죠. 그죠? 다시 저쪽으로 가봐요. 공공재의 자원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할까라는 결정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런 걸 설명한 것은 정치학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한 학문이 있어요. 뭐죠? 이게 행정학이지. 그죠? 그래서 넓게 보면 이런 얘기예요. 정치 영역에 경제 논리를 적용하고 행정의 영역에 경영의 기법을 도입하자 이것입니다. 행정의 경영적 요소를 도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정치적 부분에 경제 논리를 적용해보자. 이것이 신공공관리론 또는 다음에 볼 공공선택이론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용어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수요란 말을 썼어요. 수요다란 말을 썼는데 수요 공급이란 말을 쓸 때요. 자, 행정의 수요가 있고요. 행정의 공급이 있어요. 그럼 행정의 수요라고 얘기할 때요.
자, 행정에 대한 수요예요. 수요를 우리가 이제 디맨드를 이제 자, 원어대로 쓰면 디맨드란 말이 무슨 뜻이다? 수요란 말은 약간 의역한 이제 전문가적 표현에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디맨드 그대로 쓰면은 요구제잖아, 요구. 그러니까 수요란 말을 우리가 번역했을 때 제일 쉽게 뭐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자, 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 자, 행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우리가 행정의 수요라고 수요. 자, 행정의 수요. 어려운 표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표현 아닌데 이 말을 여러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용어로 이제는 어때요? 잡아줘야 돼요. 우리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암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개념. 이걸 내가 체득이라고 부르고 싶어. 체득한다. 몸으로 그냥 느끼는 게 맞다는 얘기. 그래서 안녕하세요 의미를 가져올 필요 없이 그죠? 그 자체가 이런 의미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 뭐냐면은 조금 더 있죠.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부분을 정리해 갈 때 필요해서요. 그냥 쉽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도한 행정의 수요가 정부 팽창의 요인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네, 금방금방 이게 뭐야 독해가 안 되죠. 직독직해가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체득의 단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 이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정의 수요,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요구한 거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그죠? 그럼 행정의 수요란 거는요, 고정된 개념이다, 유동적 개념이다. 유동적 개념이겠죠? 왜냐하면 행정의 수요란 거는 축소될까, 팽창될까? 팽창되겠죠? 사회가 발달할수록 점점 요구가 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수요는 증가한다, 팽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급이란 말은 supply예요. supply란 말은 행정이 거꾸로 어때요? 국민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이 국민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걸 이제 공급이라 부를 수 있고요. 무엇을 이걸 공공 서비스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다? 공공 서비스 또는 공공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참고로 서비스나 재라는 말은요, 서비스나 재라는 말은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특성이 1차, 2차적이 아니라 3차 산업적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대부분 다 무형적 성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통상 우리는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쓴다.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 행정과 최근 행정의 이제 흐름의 변화를 보면은, 자, 전통적 행정에서 최근의 이제 행정을 봤을 때, 자, 전통적 행정은 누가 주도하냐? 두 가지가 있어요. 공급자가 주도할까요? 수요자가 주도할까요? 공급자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행정은 누가?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다. 이때 공급자란 말은 우리 앞에서 봤지만은 관료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 중심에서 관료 중심에서 정부 주도에서 최근에 와서는요, 공급자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봐요. 수요자란 말을 다시 바꿔 쓰면은 시민, 소비자 또는 고객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시민이나 소비자는 고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행정의 이제 큰 줄기가 공급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중요하다? 수요자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비되는 두 가지 특징이 앞으로 나와요. 대비되는 특징이 있는데, 자, 투입이란 말이 있고요. 상응한 말이 산출이 있어요. 투입과 산출 또는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규칙이나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상대적 표현을 임무나 성과라고 봐요. 임무나 성과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대비되는 두 가지 표현이에요. 두 가지 표현인데, 관료나 공무원은 규칙이 중요할까요? 성과가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할까요? 자, 이 파트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봐요.
시민은 소비자는 고객은 국민은 행정 내부의 규칙이 중요할까? 아니면 만들어진 결과물이 중요할까?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르스가 어떻게 퇴치되느냐가 그 내부적인 행정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르스가 종식되는 게 중요하죠. 시민 입장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공무원은 뭐가 중요하다? 규정, 규칙, 법규를 벗어날 수 없어요. 공무원은 규정이나 규칙이 위배되면요 위법 행위가 되고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자, 아무리 뭐 성과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규칙을 위반해서 나중에 징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것이 과거에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흔히 관할권이라고 불러요. 관할권. 한강에 있어요. 한강에서 일어난 사고를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1번 경찰, 2번 해양경찰. 이런 문제가 애매해져요. 그 다음에 다시 한강 안에서 만약 경찰이 취급한다 하더라도요. 노량진 있고 동작구가 있고 있죠. 지역 관할이 또 다 달라. 그래서 옛날에 진짜 이런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해마다 이제 수영하러 한번 내려가신 분 있잖아요. 한강 위에서. 그럼 이거 누가 처리하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 사람이 떠내려가다가 여서 넘기고 하다가 결국 꼴까닥 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면은 경찰 안에서는 어때요? 사고 건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는 뭐죠? 규정 규칙이라는 부분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끔씩 보면 이제 이런 지역이 있어요. 경계가 접경이야. 충북이고 충청도고 강원도고 경북이 있어요.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 어떤 사람이 툭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래갖고 이렇게 누워버렸어. 이렇게 누우고 난 다음에 양쪽에서 경찰이 출동한 거야. 머리가 여기 계시네. 당신이 처리하시오. 무슨 소리? 대부분은 이쪽인데 당신이 처리하시오.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죠? 예. 어느 놈이 처리하든 나만 빨리 좀 구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결국은 시민 입장에서는 관할권의 다툼이라든가 규정이나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닌데 이 관료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규칙과 규정을 이제는 어때요? 자꾸 느리기보다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규칙과 규정을 줄이고 재량을 넓히고 대신에 뭘 해라? 성과를 가져와라 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행정의 흐름을 얘기할 때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돼요. A보다 B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A보다 B. 자, 다시 투입보다 산출, 과정보다 결과. 다시 규칙이나 절차보다는 임무 아니면 성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을 좀 익혀주세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익혀두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보세요. 다음에 우리가 기업행정부 공부할 때 이 내용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다시 나옵니다. 자, 다시 정리해봐요. 투입보다 과정보다 규칙보다 임무 또는 뭐 성과 좋아요. 규칙보다 임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제 기본적 흐름이다라고 봐요. 이 내용이 우리가 다음에 무한 반복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성과 중심적 예산제도, 성과 급의 중시 이런 식으로, 성과 지향적 예산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행정이 제 가장 기본적 흐름을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된 말로 봤어요.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봤던 수요와 공급이란 파트는 우리가 이제 실제 행정 전체를 걸쳐갖고요. 100% 출제됩니다. 100% 출제됩니다. 이것은 영역에 관계없이 모든 파트에 다 나옵니다. 모든 파트에. 신공공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자, 이렇게 갔고요. 자, 수요 공급이라는 개념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행정 기능이라고 있어요. 기능이란 파트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기능이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행정의 기능이란 행정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기능이란 행정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 다른 말로 역할 또는 다른 말로 하는 일 이런 얘기 하는 일. 행정이 하는 일을 뭐죠? 행정의 기능 이렇게 불러요. 행정의 기능. 그렇다면은 행정의 수요와 행정의 기능은 바로 일대일적 매칭이 될 수 있다 없다? 자, 행정의 수요란 건요. 끝없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수요가 다 정부의 활동에 이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수요가 다 행정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대일적 기능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대1 될 수 없다. 국민이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가 길을 잃었는데 그걸 정부가 꼭 찾아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다리를 물었어요. 이건 좀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동네 길 잃은 개가 한두 마리가 있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온통 개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불법 도축업자가 개를 모조리 잡아갖고 다음에 식당에 내놨어요.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중에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설명한 파트가 나중에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편 정책학에서 좀 더 자세히 봐요. 자, 그다음에 행정의 뭐 주요 기능, 행정 기능의 변천, 기타 행정의 기능, 소극적 기능, 적극적 기능, 발전 단계에 따른 기능, 시대별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꼭 안 봐도 돼요. 꼭 안 봐도 되고 보면 좋겠죠, 그죠? 보면 좋겠는데 꼭 안 봐도 돼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뒤에 볼까요? 참고에 보면요. 활동 영역에 따라서 주요 기능과 부서 기능이라고 있어요. 이 파트를 공부할 때쯤 되면 약간 준심화적 개념으로 넘어가요. 이것도. 그 다음에 활동의 과정에 따라서 기획기능, 집행기능, 규제기능, 조작 및 지원기능, 그 다음 중재기능, 기업행정기능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지난번 시험 문제가요. 조작 및 지원기능 한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게 시험 나왔어요. 중요하다는 의미일까요? 내가 얘기한 것이? 물론 그 시험은 이제 나온 것이 처음이자 이제 향후에 마지막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많이 나올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세한 내용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건너뛰세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관련된 거 있으면 참고하시라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행정 넘어갑시다. 3절로 가요. 3절. 자, 3절에서요. 정치행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행정과 경영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정치행정, 행정과 경영의 문제는 정말 기본사항이지만 이것을 역시 지금 뭐 꼼꼼히 안 해도 상관없는데 밑에 이제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요. 공부가 조금 많이 되고 난 다음에 정리할 때는 이 그림의 의미가 살아요. 지금은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역시 정리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정치와 행정의 그 다음에 행정의 정치성과 경영성이란 말이 있어요. 자, 정치란 가치 지향적 목표 설정과 정책 결정 기능을 의미한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 권위적 배분이다. 행정이란 이것을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활동으로서 입법부의 의사를 구체하는 것이다. 예, 그런 말이 있고 또 다음에 넘어갔고 행정의 정치성과 경영성이란 말이 있어요. 자, 행정의 정치성이란 동그라미 두 번째 행정의 정치성이란 행정이 가치 판단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할 때 강조한다. 어떨 때 강조한다?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할 때. 그래서 가치 지향성, 처방성의 성격을 의미한다. 가치 지향성, 처방성 성격이다. 반면 행정 경영성이란 결정된 사항을 집행할 때 강조한 것으로서 이때는 사실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기술성을 강조한다. 이때 기술이란 말과 위의 기술은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기술이란 말과 기술이란 말이 달라요. 물론 굳이 지금 정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행정이란 것은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행정은 정치와 경영의 양면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행정의 양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행정은 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질 때도 있고 행정은 다시 경영적 성격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럼 행정이 정치성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행정이 정치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행정이 정책 결정을 하거나 행정이 정책 결정을 하거나 행정이 가치 판단을 할 때 행정은 뭐가 있다? 정치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이 경영성을 지닌다는 말은 행정이 단순한 집행만 하거나 또는 관리적 작용만 할 때 행정은 뭐가 있다? 경영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얘가 행정이랑 얘가 때로는 정치, 때로는 경영이라는 성격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어요. 이게 뭐냐? 행정 이론의 변천이에요. 그러면 행정 이론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자, 행정 이론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였죠? 행정 관리설. 그렇구나. 그죠? 두 번째, 통치 기능설. 세 번째, 행정 행태설. 네 번째, 정책화 기능설. 이것을 보통 신행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신행정.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었어요. 언제 이전에? 거버넌스 이전 행정은 네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시대별로 변천사가 있었어요. 자, 처음에 행정관리설은요, 행정의 본질은 무엇을 한 것이다? 관리다. 이렇게 보면 행정의 본질은 뭐다? 관리다. 즉 행정은 뭐와 비슷하다? 경영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정치하고 달라. 이런 얘기예요. 달라. 두 번째, 통치기능설은 행정이 통치를 우리가 다른 말씀 뭐라고 했다? 정치. 그러니까 행정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 말은 단순한 경영과 달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행정 행태설은요, 경영과 유사해.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책화 기능설은요, 말 그대로 행정이 뭘 한다?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고로 정치와 유사한데 경영하고는 달라. 이런 개념이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이론이 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요. 자, 이렇게 교차적으로 발전할 때요, 그럼 이때 행정관리설과 행태설은 공통점이 있죠? 우리 이제 처음에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행정 is not 정치 but 관리.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표현했죠?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관리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정치와 행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것을 정치, 행정, 이원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향후에 우리가 이제 이원이란 말과요, 이원이란 말과 이론이란 말을 쓸 때요, 이원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이원, 근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와 B는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론이란 말은요, 유사하다. 그래서 이론, 이원이란 말을 쓸 때 이원적이다는 말은 다르다. 그래서 정치, 행정, 이원. 정치, 행정은 다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행정과 관리는 같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과 관리가 같다는 얘기는요, 행정은 경영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과 경영 유사하다. 그래서 행정, 경영 유사성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경영을 사행정이라고 불러요. 경영을 사행정. 그 다음에 행정을 뭐라 부른다? 공행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행정, 사행정. 이래서 공사행정 일원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공행정, 사행정. 공사행정 일원론. 공사행정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원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 하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뭐죠? 행정관리설 이렇게 이해하세요.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관리설 같다 이렇게. 그럼 다시 통치기능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원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정확한 표현은요. 자,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론론, 신이원론, 신이론론 이렇게 앞에 신자를 더 붙이긴 해요. 하지만 큰 틀은 둘 다 정치행정 관계에서 이원론, 이론론이에요. 그러니까 to one 이렇게 발전하죠. 자, 지금 얘기한 거는 말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다루는 이론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 약속인 거예요. 약속. 용어의 약속인 거예요. 용어의 약속.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 행정관리설 얘기한구나. 그냥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처음에는 조금 연습해야 되겠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진 않겠지.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과 정치, 경영 3자의 관계에 대해서요. 우리가 봤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봤고요. 지금 얘기한 걸 우리는 양면성이라고 불러요. 행정은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후에 43쪽부터 4쪽, 5쪽까지는요. 방금 있죠. 정책행정의 관계에 관련된 파트를요. 쭉 펼쳐간 겁니다. 쭉 펼쳐간 거.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앞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공부했던 거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날 중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날 중으로. 공부한 내용을 있잖아요. 이거 미뤄두면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수업 시간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틈난 대로 메모를 자꾸 남기세요. 메모를 남겨갖고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이걸 자꾸 있죠. 좀 남겨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은 경영 갑시다. 자, 행정과 경영이라는 파트를 다른 말로 쓰면요. 공행정, 사행정의 관계입니다. 공사행정의 관계인데요. 이 행정과 경영의 문제는요. 이건 뭐 이렇게 표시는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안 하지만은 이제 A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급. 중요하다. 중요하다. 우리 전 시간에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뭐죠? 수요 공급이 있었죠? 역시 A급이에요. 자, 수요 공급 중요하고, 그 다음 행정 경영 중요합니다. 둘 다 A급이에요. 근데 A급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아도 이것이 다음에 이어질 배경 지식의 기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세 가지예요. 첫째, 유사점. 두 번째, 차이점. 유사점, 차이점.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 최근에 와서 상대화 경영이란 말 써요. 자, 여기까지 이해합니다. 자, 행정과 경영에서 이제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행정, 사행정이라고 표현한 이유부터 얘기할 때요. 행정을 이제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표기합니다. 자,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쓰고요. 경영을요, Business Administration 또는 뭐 블랭크 비워놓고 한 사람도 있고요. administration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또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쓴 사람도 있고요. 또 private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private.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제 바꿔 쓰면요. 행정은 뭐냐면요. public이 강한 administration 이런 얘기예요. public이 강하다. public을 이제 이렇게 쓰죠. 공공성이라고 그러죠. public이란 말이 공공성이죠. 공공성이 강한 행정이다. 해서 이걸 공행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프라이빗이 강하다.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해서 이것을 사행정이라고 써요. 사행정. 그래서 공사행정이라는 의미는요. 결국은요. 공사행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무엇이다? 퍼블릭의 정도상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퍼블릭이 강할수록 공행정, 약할수록 사행정이랬어요. 그러나 둘 사이에서는 뭐가 강하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 개념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본질적 차이라기보다는 정도상의 차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려면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좀 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베리 보지만은 어떤 얘기를 했다. 누구는 어떤 얘기 이런 것은요. 우리 시험에서 나오진 않아요. 이런 건 뭐죠? 심화 개념이에요. 이제부터는. 자, 그러면은
행정과 경영의 이제 본질적 개념은요, 결국 우리가 본 것처럼 퍼블릭 정도상 차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자, 유사점과 차이점에서요, 유사점이 속한 것이 자, 5가지가 나옵니다. 자, 유사점 속한 거 5가지 있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속한 것이 이제 한 6-7개 정도가 있어요. 유사점 중에서 5개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게 앞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첫째, 관료제적 성격. 두 번째, 관리 기법의 적용성. 세 번째, 수단성.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수단성. 자, 이것은 행정과 경영은요, 관료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행정의 목적과 경영은 목적이 달라요. 목적은 다르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런 얘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격은 같다는 얘기예요. 수단으로서의 성격은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리 기법이에요. 관리를 하는 기법은 자, 관리라는 개념은요, 조직을 관리하나 기업을 관리하나 정부를 관리하나 군조직을 관리하나 관리라는 개념은 똑같다. 관리의 가장 핵심은 2가지예요. 첫째는 사람을 관리하고 두 번째는요, 물자, 돈을 관리한 것입니다. 모든 조직의 공통적인 것은 물자와 사람에 대한 관리가 본질이에요. 이런 관리는 어떤 조직이나 똑같다. 이 유사점.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관료제적 성격이란 말 써요. 관료제. 이때 이제 관료제가 무슨 뜻일까? 자, 관료제는 무슨 뜻일까? 자, 관료제는 다음같이 3가지 속성을 지닐 때 관료제라고 불러요. 자, 첫째, 고도의 계층제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두 번째, 합법성 또는 공식성을 추구하는, 합법성이나 공식성을 추구하는, 그 다음 세 번째, 대규모 조직체. 이걸 이제 관료제라고 부릅니다. 자, 관료제는 다음같이 3가지 성격이에요. 자, 계층제, 합법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규모 조직체. 지금 한 반만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또 이어지니까. 자, 첫째, 정부 조직을 볼게요. 정부 조직은요, 자, 위에서부터 장관, 차관, 국장, 실장, 과장, 계장,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계층이죠. 그 다음 사기업은요,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이렇게 이어지죠. 계층이죠. 군조직도 계층을 가지고 있죠. 정당도 계층을 가지죠. 병원도, 종합병원은 계층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것은 어때요? 규정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다음 세 번째, 대규모 조직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구조만 가지고 보면요, 얘나 어때요? 똑같다. 그래서 기업도 관료제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군도 관료제의 모습을 가져요. 자,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사기업도 관료제가 있다 없다? 존재한다. 관료제는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 자, 관료제는 사기업에도 존재한다. 정부 조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 자, 이게 이제 관료제의 이제 기본 틀이에요. 자, 따라서 관료제적 모습은요, 모든 조직이 공통적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을 지닐 때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다르고 수단은 같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관리기법을 적용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요, 뭐 협동적 집단 행위란 말 쓸 때도 있고요. 또 봉사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봉사성. 봉사의 대상은 다르지만 봉사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자, 이렇게 해갖고요, 유사점에 속한 것들 이제 한 5가지 봤어요. 이 중에 방금 얘기했던 3가지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차이점 볼게요. 차이점. 자, 행정과 경영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존재하더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행정은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경영은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는 당연하게 본질적 개념이고요. 이유에 갖고
자,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힘이 있어요. 권력을 가져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은 뭐냐면 정치 권력성을 가지고 있다. 자, 행정은 정치 권력성을 가지고 있고요. 경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행정은 법적 규제가 많아요. 행정의 활동은 법적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법적 규제가 많은 것을 우리가 흔히 타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타율적이다. 예컨대 국가 예산이 한 400조 가까이 되는데요. 400조의 돈을 행정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법 규정이 있어야 쓰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 2배를 못 줍니다. 규정이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법적 규제예요. 그렇지만 경영은 법적 규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기업은 뭐가 강하다? 자율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율성이 강하다. 자, 행정은 고객을 대우할 때요.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기업은요. 평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은 차별 대우해도 상관없죠? 없죠? 차별 대우에 똑같아요. 상관없죠. 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근원적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행정은 독점적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독점성을 지내요. 그죠? 기업은 경영은요? 경쟁 속에 살아간다. 이런. 자, 이런 차이 외에도 중요한 게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제 행정은 행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무형적, 추상적, 질적 성격을 가진 업무가 많아요. 반면 경영은요, 상대적으로요, 유형적, 구체적, 양적 성격의 업무가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행정의 어떤 업무의 개념이 무형적, 추상적, 양질적이라면은 기업은 반대로 유형적, 구체적, 양적이에요. 이때 우리가 양적이란 말과요, 양적이란 말과 질적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사회에서 쓰는 용어처럼 보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 양적과 질적이면요, 질적이 좋다라는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관계없이 양적이란 말은요, 계량화를 할 수 있다 없다 이 차이예요. 계량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질적이란 말은 계량화 안 돼 이런 의미가 강해요. 자, 계량화. 행정이 하는 일을요, 계량화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제조업체에서는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의 생산을 했다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요. 하지만 소방관이 하는 업무를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화재를 진압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인명을 살렸는데 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하는 업무는 무엇이 강하다? 질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써요. 그럼 질적 성격이 강하면요, 성과 측정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지겠죠. 상대적으로 경영은 이런 것 때문에 성과 측정이 용이하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행정은 이와 반대적 성격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행정은 성과의 계량화가 어렵다. 성과 측정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 없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라는 것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행정 경영보다 효율성이면서 처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주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자 일단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먼저 인식하세요. 네, 차이점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이점에 불구하고, 그죠? 이 차이점에 불구하고 최근 행정은 어떤 모습을 지닌다? 예, 뒤에 나온 것처럼 최근 행정은 어떤 모습을 지닌다? 상대화 경향을 지닌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행정은 최근에 들어왔고요. 상대화 경향. 이 말은요, 상호 접근한다 이런 얘기예요. 상대화란 말이 무슨 뜻? 상호 접근한다. 차이가 커진다, 작아진다?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 그래서 오늘날 행정 경영 차이점이 줄고 있다. 왜? 이유가 뭔데? 원인이 뭔데? 바로 이것이 신자유주의에서 기업형정부입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봤어요. 기업형정부는 뭘 가져온다고 했다? 경영의 요소나 기법을 도입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차이점이 좁아지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기업체는 결국 정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과 함께 정책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구에서는 집에서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몇 개 있었는데 최근에 뭐 거의 없어요. 근데 울산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뭐 창원이나 이런 데 가면 집에서 기업 있잖아요. 특히 울산은 알다시피 울산이 아니고 그지? HC잖아, 그지? HC, 그지? 울산은 이시란 말이야, 그죠? 이시야. 그래서 알다시피 울산에서는요, 울산시와 현대가 있을 때 누가 더 힘이 셀까요? 그죠?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죠. 기업도 오동안 힘이 세진 뭐가 있다? 정치적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은 뭐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대규모 기업이 거대와 함께 정책 영향의 증대가 나타나죠. 이런 걸 경제 권력이라고 불러요. 경제 권력.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란 말이 있어요. 최근에 오면은 제3섹터라는 파트가 증가하는데요. 제3섹터는 차후에 공부할 거예요. 이것도 다음에 가고 3장에서 공부할 테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 중간적 영역을 얘기합니다. 정부가 있고요. 기업이 있어요. 이 중간적 영역이 있어요. 이걸 제3섹터라고 불러요.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에요. 이걸 보통 우리가 공기업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공공기관에 부르기도 하고 공사공단에 부르기도 하고 준정부로 부르기도 해요. 여간에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중간적 형태를 뭐죠? 제3섹터예요. 이런 건 행정과 경영이라고 이분법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공공기관이 300개가 있어요. 300개가 있고요. 정부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뭐 제일 알기 쉬운 게요. 제일 아마 숫자 많은 건 철도가 제일 많을 거예요. 철도공사, 도로공사, 지하철공사 얼마나 많아 이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중간적 영역입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존재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갖고요. 이제 행정 경영 유사점 차이점 봤어요. 이번 시간 굉장히 질도 많이 나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이제. 자, 제일 먼저 뭐 봤다? 수요 공급 봤죠? 기억 활성 많았잖아요. 수요란? 행정의 수요란? 행정에 대한 뭐라고요? 국민적 요구다 이렇게 얘기했죠? 행정의 수요란.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이란? 정부가 국민에게 대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행정의 기능이란? 행정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전통적 정부에서 최근에 기업형 정부를 가면서 변화된 게 있죠? 투입보다 산출, 과정보다 규칙보다 인문화 성과 했죠? 이거 가장 기본 틀인 거 이게. 그리고 나서 행정 경영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유사점이 5가지가 있었다. 이 중에 3가지가 중요했다. 첫 번째 뭐라고? 관료제적 성격. 두 번째 수단성. 세 번째 관리기법의 적용성. 이 3가지가 특히 중요하죠. 봤죠?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 유사점 차이점 봤어요. 잠시 쉬었답니다.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은요. 행정의 학문적 성격 그리고 행정의 변수 이런 얘기하고 나서 2장 갈 거예요. 2장 들어가는데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2장에서 앞에 서론 파트만 조금 읽어보세요. 2장에서 서론 파트.